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두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개건 해설위원이신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진권 경희대 교건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정치적으로 일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란 하면 떠오르는 게 굉장히 강고한 이미지를 가졌었거든요. 지금 방금 이제 최고 지도자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예. 그 전에 호메이니 옹은 아주 굉장히 우리 귀에 그렇죠.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란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이제 이란이 그 핵 문제 가지고 서방과 항상 대립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했죠, 이란이. 예. 이제 그런 이란이 우리나라와 이제 수교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수교한 지 이제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상이 방문한 건 52년 만이거든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예. 북한과 이란은 굉장히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핵, 미사일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예. 이번에 어쨌든 우리의 비핵화 정책이라든지 북한에 관한 우리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지지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안 그래도 북한은 갈수록 입지가 좀 좁아지고 있는데 그나마 북한의 우방이었던 이란도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최고 지도자 면담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하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는 사실 1989년에 그때 대통령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하고 이란은 뭐 미사일 또 핵 이 분야에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이제 거기서 로하니 그 대통령이 비핵화, 중동과 또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그 양국 정상회담에서 했고 예. 또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가 또 박근혜 대통령과 또 이렇게 만났다. 이 점 그 굉장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이 이제는 정말 세상에 어디 발붙일 데 없이 지금 고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뭐 무조건 우리가 북한을 이제 고립화시키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립화시킴으로써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있는 과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북한을 충분히 이제 압박은 하는 모든 이제 수단은 갖춰졌으니까 예.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야히 잘 관리하느냐 이것이 한반도에서 또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네요. 예. 예. 그 하메네이의 발언을 저희들이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죠. 하산 이란 대통령이군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한다. 이란은 어떤 핵 개발도 반대한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란은 핵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이 악의 축으로 불렸던 나라입니다. 북한, 이란, 이라크. 그러던 나라가 이제는 핵 개발을 포기를 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물론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뭐 이란의 그 뭐 중동 특수에 과거는 뭐 그런 그렇죠. 것들 많이 누렸는데 지금 우리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시청률이요. 이게 뭐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거의 90%에 육박한다. 아니 근데 90%의 시청률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장금의 이란어 발음이 양검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 양검 그리고 또 코레이 한국인 이 예. 코레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얘기를 하면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주몽도 떠오른다고요. 한때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또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한류를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또 좋은 여건도 마련되는 것 같고 또 이란과 우리나라는 이제 뭐 같은 이 동양권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뭐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겐 좀 생소한 나라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하면 떠오르는 게 이번에 하메니 말고 과거에 호메이니 온 그래서 아주 그 서방과는 대립되는 진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또 문화가 또 비슷한 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사실 중동의 마지막 블루 오션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70년대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그 건설을 가지고 많은 이제 외화도 획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건설이 아니더라도 이란과 우리나라는 여러 방면에서 정치, 경제, 뭐 문화 여러 방면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강남에 테헤란로도 있잖아요. 근데 이란에 또 뭐 K 타워가 건설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 또 아이 타워 그래서 이란의 이제 문화를 소개하는 게 만들어지고 또 이란에는 코리아 타워에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경제적 우리 여러 뭐 상당한 정도의 수주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42조, 52조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란 순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루사리를 쓴 대통령의 모습 잠시 화면을 통해 보셨는데요. 이번 해외 순방 그리고 전에 해외 순방에서도 살펴본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패션, 이것도 잠시 연빈 앵커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은 해외 순방 때마다 관심을 끌곤 했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박 대통령의 사진은 2013년 버킹엄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던 모습입니다. 또 지난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는 황금색의 재킷을 입고 등장했는데요. 황금 빛깔을 복의 상징으로 여기는 중국인의 정서를 고려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중동 4개국 순방 당시에도 이슬람 사원 그랜드 모스크를 시찰할 때 전통 의상인 샤일라를 머리에 둘렀습니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여줬다는 평가였습니다. 자, 이번 이란 국빈 방문에는 이슬람 전통 두건 루사리를 둘렀습니다. 루사리는 머리카락을 감싸는 두건을 뜻하는 말인데요.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에 도착할 때 연두색 재킷을 입은 박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는 분홍색의 재킷을 입었는데요. 초록색과 흰색, 빨간색의 이란 국기에 맞춰 이란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13살 이상의 여성이 외출할 때 머리카락과 목을 가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외국인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슬람 전통 복장, 히잡은 종류도 다양합니다. 먼저 박 대통령이 착용한 루사리는 가리는 부분이 가장 적은 복장입니다. 앞머리와 뒷머리가 노출될 수 있고요. 또 마그나에는 얼굴만 내놓고 어깨까지 쓰는 두건 형태로 흘러내리지 않아서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즐겨 쓴다고 합니다. 자, 니카브는 눈만 떼고 전신을 덮는 의상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란에서는 입지 않지만 부르카는 눈 부분도 망사로 덮는 가장 보수적인 의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새누리당 당선인들이 모여서 원내대표 선출을 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나경원, 유기준 지금 3파전으로 치러지는데 아직은 누가 될지 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죠? 아직 뭐 이제 우열이 확실하게 가려진 것 같지 않고요. 유기준 의원보다는 나경원, 정진석 의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 뭐 그 부분도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는데 과연 이제 이번 경선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친박으로 분류되는 당선자들이 거의 뭐 80명, 70명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제 표심이 어디로 작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은데 지난해의 경우에 이주영 의원이 유승민 의원에게 패했거든요. 근데 예. 이주영 의원은 뭐 완전한 친박은 아니라 하더라도 친박으로 분류된 인사였고 유승민 의원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친박의 힘이 별로 발휘되지 못했고 또 그 이전에도 여러 경선에서 항상 친박이 패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친박으로 분류된 이 분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과연 그 친박이 어떤 그 단결된 그 단일 대우의 득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는 대단히 회의적이거든요. 예. 일단 정진석 의원은 뭐 친박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6년간의 공백이 있었죠. 또 충청권이긴 한데 좀 범친박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어요. 나경원 의원에 비해서 나경원 예. 의원은 뭐 이른바 뭐 비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물론 그렇죠. 지금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과 비박의 이 계파를 없애자라는 얘기 있습니다만 그 계파라는 게 뭐 하루 아침에 해체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친박계 의원들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 초선 의원들이 거의 한 50명에 달하니까 예. 이분들의 표심이 어디로 작용하느냐 문제일 것 같고 특히 당청 관계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번 경선의 향배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교수님은 어떤 게 가장 큰 변수일까요? 오늘 그 초선 의원들 특히 투표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연 친박이 어떤 말하자면 표를 몰아줄 것이냐, 것이냐 이제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친박의 이제 의지가 어떤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 대표 이미 뽑혀 있죠. 예. 원내 대표의 카운터파트로서 아하. 누가 더 책임자냐. 적절하냐 뭐 이제 이런 것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어떻게 청와대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오늘 그
원내 대표를 뽑는데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거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번에 여기서는 친박이라든지 또 청와대 분위기든 이런 것이 완전히 좀 이번에만은 배제되는 것이 오히려 청와대에 부담을 덜어주는 게 되고 친박도 책임론에서 그래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되고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그 카운터파트로서는 제가 볼 때 뭐 정진석 저 당선자도 굉장히 이제 유능하고 또 역량이 있지만은 어쩌면 오히려 저 여성 그 원내대표를 뽑은 그 사상 최초로 말이죠 여성 원내대표를 뽑음으로써 박지원 그 원내대표에는 오히려 그 더 적절한 그런 상대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오늘 정진석, 나경원 대개 분위기가 두 분 중에 누가 한 분이 될 거다 이런 분위기인데 앞으로 이제 오늘 뭐 조금 있으면 결정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친박 쪽에 몰아주기로 한다면 정진석 의원이 유리하겠지만은요 또 초선 의원들은 또 참신한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초선 의원들이 한 45명인데 이분들이 전체 차지하는 게 한 37%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거리죠. 그렇죠. 그 지금 뭐 초선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개파색을 배제하자라는 게 가장 큰 그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이 오늘 그 정견 발표할 때 어느 분이 정말 적절할까를 듣는 이런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몇 가지 변수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당일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초선 의원들은 뭐 이제 굳이 분류한다면 어느 진영에 속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의미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야말로 새누리당이 이제 선거에서 패배하고 향후 이 지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사람의 어떤 그 원내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까 박지원 원내대표 얘기했습니다만 잘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당청 관계를 지금 뭐 정진석 의원도 수평적 당청 관계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 긴장과 협력 관계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과연 진짜 청와대에 할 소리를 하는 원내대표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초선 의원들이 많이 이제 평가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더 오히려 더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과거도 아니고요. 이번 총선 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사실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그 법안 처리라든가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원내대표지만 여소야대 국면의 원내대표, 그것도 3당 구조의 원내대표, 새누리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의 원내대표는 조금 그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당 체제에 적응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여소야대로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수인 여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설정하느냐. 그다음에 청와대 측으로서도요. 지금 만약에 이제 아주 단합된 그 뭐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로만 새누리당이 갖춰진다? 그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차라리 그래서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3당 체제에서 야의 청와대가 적응해가는 얘기 중요한 거고 거기서 여당만 거느린다고 해서 전혀 이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야당 쪽에 저항만 더 부풀려 놓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 새누리당 측에서는 3당 체제에서 물론 뭐 옛날에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한계가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더더욱 이 야당과의 관계 이것을 유연하게 잘 그다음 상생적인 관계로 잘 이끌어 가야 그래서 여당은 거기서 자신의 위상을 지킬 수 있지. 만약에 아니면 3당 체제에서 집권당이 외돌토리가 될 그런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점이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총선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상치 않은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이 어떤 발언일까요?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걸까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북 민심이 신뢰할 수 있는 대권 주자를 또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이 참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서 외부에서 사람을 모셔다가 이 당을 구출해달라고 해서 구출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20대 총선에서 제1당의 자리를 차지했으면은 일단은 그것으로서 받아들이려는 것이 나는 원칙이지. 네. 아마 저 얘기는 그 전에 총선 과정에서도 했습니다. 응급환자, 이제 환자와 의사 역할을 했거든요. 응급환자라고 해서 내가 와서 치료해줬더니 뭐 치료 받고 나서 이제 왜 와서 딴소리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입니다. 과연 이게 문재인 대표를 겨냥한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북에서 했었으니까 전북이 신뢰할 수 있는 대권 주자는 누구냐는 거죠. 전북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거니까 지금 호남에서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대표의 패배라고 인식하는 게 맞잖아요. 물론 예. 이제 호남 전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대표도 꽤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나 일단 의석을 3석밖에 못 얻었고 광주에서 1석도 못 얻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의석을 못 얻은 건 패배니까. 근데 이 얘기는 일단 1차적으로 볼 때 문재인 대표를 의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현재의 문재인 대표는 전 대표죠. 문재인 전 대표는 대권 주자로서 야권의 대권 주자로서 적절치 않다라는 의미를 함축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누구냐 그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누구냐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론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예. 분명한 것은 현재 이제 3당 체제가 이제 뭐 20대 국회에 얼마간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이 3당 체제가 그대로 갈 것인지 내년 대선 정국까지 말이죠. 그건 또 예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민의당 내부도 워낙 원심력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새누리당도 친박과 비박의 문제가 아니라 친박 자체가 분화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일단 같은 이해관계 때문에 총선을 치렀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내일 결정이 날 거 아니겠어요? 김종인 대표가 대표 체제가 지금 뭐 8, 9월까지 가느냐 아니면 올 연말까지 가느냐 아니면 뭐 6, 7월에 전당대회를 여느냐가 이제 곧 결정이 될 텐데 이런 것들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당내에서 어떤 파열과 원심력이 작용할 그 개연성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당이 모두 다 그렇게 원심력이 작용한다면은 이 구도가 그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네. 그렇다면 야권에서 현재 안철수, 문재인, 뭐 박원순 등 이게 쭉 있잖아요. 주자들이 잠재 주자군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제외한 다른 변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김종인 대표 얘기하는 그게 완전 구체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종합적인 가능성을 고려해서 일단 문재인 전 대표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남에서의 패배에서 과연 그러면 김종인 대표는 자유롭느냐 이런 지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종인 대표의 주장이 그겁니다. 뭐냐면 어쨌든 이 호남의 그 지진 문제는 내가 오기 이전에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 그렇게 이미 더불어민주당 호남에서 아주 불신을 받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들어와서 그나마도 총선을 말하자면 승리를 이끈 셈인데 예. 지금 와서 말이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이냐. 예.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김종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이 뭐랄까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다음 예. 불신 이게 왜냐하면 책임을 말이죠. 이제 구해줬더니 책임을 오히려 나한테 떠넘기냐. 본래 책임은 당신들한테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있고 또 저분이 문재인 대표를 본래부터 대통령감으로 인정을 잘 안 했거든요. 아하. 처음부터 예. 계속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전부 가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문재인 대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를 자꾸 내세우고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 솔직히 말해서 호남에서 별로 지지를 못 받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걸 은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하. 애둘러서. 아하. 그래서 아마 두 분이 그 양측이 화합된다. 그다음에 같이 간다. 이건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그 어제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인 손혜원 당선자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를 겨냥한 것 같은데요. 김종인 대표가 누구와 의견을 나누는 것 같냐라는 질문에 아무도 의논 안 한다. 제가 보기엔 그냥 종편만 보고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김종인 체제가 계속 갈지 아니면은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할지 아마 오늘 결정 난다고 합니다. 8월 말 9월 초 뭐 정도로 좁혀지고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겠습니까? 아마 절충안이 8월이나 9월일 거예요. 근데 6, 7월에 여나 8, 9월에 여나 김종인 대표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하. 사실 뭐 연말이나 8, 9월이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단지 이제 좀 이 비대위 체제가 오래가면 김종인 대표가 이제 뭔가 자신의 세력을 가지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뭐 이런 인사에 있어서 영향력을 구축해 나가면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근데 8, 9월이라는 건 이제 말하자면 조기 전당대회 6, 7월에 여는 것과 연말까지 가는 것의 절충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기계적 절충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당장 6월이나 7월에 열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김종인 대표, 문재인 전 대표의 자꾸 불화와 갈등이 비추는 것은 예. 더불어민주로서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김종인 체제가 당분간은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판단들을
당내 친문재인 세력들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예. 저는 뭐 아무리 못해도 8, 9월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강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진권 경희대 개건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네,